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백신 구매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과 대구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정부 방역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따지자면 언론부터가 백신 맞고 사망, 백신 맞고 다리 절단 등 섣부른 보도로 또 잘못된 보도로 불안과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또 정파적 접근으로 터무니없는 비과학적 접근으로 방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 소동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사건을 묵살한 의혹을 받는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군사경찰대대의 불법 촬영 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들도 확인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과거 판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감독이 2년여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축구만 생각했던 전설의 별세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즉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른 국민신뢰 회복 조치로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최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에게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졌고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의 소명을 듣기보다는 즉각적인 탈당부터 권유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에 탈당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고강도 조치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직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의혹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경우 복당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탈당 거부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가구 규모의 주택 조성 사업이 예정된 경기도 광주시 고산 일대 토지입니다. 지난 3월 이 땅은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이 주변 땅을 대거 사들인 지 꼭 한 달 만에 광주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크게 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임 의원뿐 아니라 서영석,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9명 역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농지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 조사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로 이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은 줄줄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이미 공개된 자료만 보고 투기 여부를 따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 원을 수수하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그래서 묘지를 실제로 썼고, 동네 이장님도 오셔서 제가 수시로 농사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사실인 것입니다. 투기 정황이 없다는 정면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왕속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20년 7월 3일입니다. 또 거리상으로 왕숙 신도시와 10km가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임종성, 문진석 의원 등은 당 지도부 입장을 수용했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기 위한 당 지도부의 초강수가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미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의뢰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원 법상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감사원이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측이 투기 조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공군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바로 이튿날 묵살과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이와 B 상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도 소환 조사했는데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고소된 A 준이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군 양성평등센터와 공군 부대에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가 축소되거나 제3자나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은 고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은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족과 국선 변호인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얼마 전 충북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선 군사경찰대대의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공군 제19전투 비행단 소속 A하사. 군 수사당국이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량 나왔고 여군 이름별로 정리한 폴더까지 있었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는 초동 수사 때 군사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을 뿐 아니라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수사 초기 담당 수사계장이 A하사도 인권이 있다며 가해자를 옹호했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죽이려는 거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는 등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뭐 호의 없겠지. 라는 말을 했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수색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군 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 비난이 빗발치자 그제야 수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피해자도 공개했습니다. 현직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2-3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A하사가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실 때 몰래 찍은 촬영물로 여성들은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이와 함께 A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내부 징계조차 없이 흐지부지 됐고 이 때문에 추가 범행을 벌인 거라며 공군 측을 비난했습니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사계장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들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측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계속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여당은 가해자, 은폐자에 대한 군 연금 지급 제한 등 군 개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청문회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군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군 개혁을 내세우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성추행 가해를 했거나 은폐한 군인에게는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휘 체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 체계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턴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개혁 추진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민간검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군 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를 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 개혁과 진상조사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일본 극우 진영의 논리로 나름대로 의심될 정도의 표현도 등장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각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소송 여건에 안 맞는다. 누가 누구에게 뭘 따져야 될지를 좀 정리를 다시 좀 잘해갖고 와라라는 판결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각하 판결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각하가 아니고 당신네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으니까 이건 패소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뭘 보완한다고 해서 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이거를 따질 만한 권리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권리는 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협정 내용상 이걸 완전하고 불가역적 바꿀 수 없는 타협이다, 합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85명이나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냈던 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데 소송을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가져가라고 되돌려 버리니까 참 타격도 크고 충격도 큽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소송의 내용을 좀 분리해 봐야겠죠. 하나는 국가와 국가로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있긴 했지만 전쟁 범죄로 피해를 입은 거는 좀 별개로 아니냐라고 대법원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구권 협정을 할 때 뭔가 협정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 손해를 물어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합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65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때 일본은 한 번도 이 전쟁 범죄와 관련한 강제징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적고 언급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 국가로서의 지위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패진국인 일본으로부터 합당한 어떤 보상들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국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합의를 한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됐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그때 65년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1심 판결에서는 아니다. 그 협정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릴 때 소수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견을 아마 꺼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없고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같은 사안이 아닌 한 정확히 같은 사건이 아닌 모든 걸 다 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따르게 되면 한 번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예 뒤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불과 3년 전의 판결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65년 청구권 협정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그런 원고들의 피해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에 관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이거를 거스른다고 한다라는 게 이 일반적인 어떤 법 체계상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든가 사건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아니면 이제는 뭐 이런 판결이 옛날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예를 들자면 뭐 군 복무를 거부한 그런 사례에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급심들이 여러 군데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되는데요 하다가 대법원도 입장을 바꾸는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결국 일본한테 받은 돈 가지고 참 눈부신 한국 근대화의 산업화의 어떤 기적을 이룬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은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양심은 판사가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판사분이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관해서
얼마만큼이나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 설령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서 이걸 법적인 판단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사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하고도 배척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 판단을 자신이 내리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참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약간 청구권 협약에 의해서 아무튼 뭐 돈을 우리한테 건넨 거 분명히 있는 건 차관을 인정하고 뭐 예, 줬던 차관으로 것도 준 것도 있고 뭐 무상 유상이 다르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뭔가 우리가 근대화 작업에 쓴 것도 맞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제 점령기에 우리로부터 뜯어간 각종 자원과 수탈해간 곡물들과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다가 희생시킨 사람들과 거기다가 그 상황 3, 40년 사이에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송두리째 날린 데 대한 배상 뭐 이런 걸 뭐 재판문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보기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럼 일본이 전후에 보상금 줬던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만큼 그럼 한가위 기적을 이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따질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묘한 게 아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갑자기 일본이 반도체 부문에서 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뭐 경제까지도 뭐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러면은 일본하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러면 또 미국하고의 사이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것까지 걱정을 다 한단 말이죠. 심지어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우려를 하는 예. 판결문이어서 아니 지금 이 분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외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뭐 언론의 어떤 칼럼 같은 걸 통해서 피력을 하신 건가? 예. 재판인가?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사실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로서 정부가 있고 외교당국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법원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80여 명들이 마지막 구제책으로서 법원에 들고 간 거는 그런 거 좋다 따지지 말고 법적인 판단을 온전하게 해달라라는 거였고 예. 그 법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석을 내려놓은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스르면서 그 이유로 된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예. 또 국가가 이 판결원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그 국가 원수가 해야 될 고민을 재판장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근데 소송 당사자들은 또 재판에 참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또 선고 기일을 앞당겨 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법정에서 뭐 문제가 생길까봐 평온한 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는 조금 그 어렵습니다. 부분은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저는 비수를 더 꽂은 게 아닌가. 고령이시죠, 다들 그렇죠. 고령이시고요. 언제 또 권리구제를 받을지 이렇게 보장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그랬겠죠.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들어와서 만약에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면 법정에서 항의도 하실 수가 있고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법정의 평온, 본인이 재판부로서의 법정의 평온이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이 선고를 당사자들도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야 했다라면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위를 하고 격렬하게 무슨 분노를 하고 법원을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설득을 할 자신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는 그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독일, 폴란드 사례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런던 채무협약이 있어가지고 탕감해 준다는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이엘이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범죄 행위가 강제징용 같은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다시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것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고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일본은 그나마 서독 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죄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역사의 왜곡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경우가 있나요? 뭐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를 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가 예. 있고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지금 현재 법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원의 원칙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1심에서 나왔던 판결을 항소심에 뒤집지는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기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번 1심이 대법원이 이미 내려놓고 그 제시했던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권리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에서 똑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항소심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 없지만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취지에 완전히 정반대된 이 1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뭐 파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뒤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쎄 뭐 그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좀 제대로 한번 잘 시키는지 점검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앞으로의 또 진행 경로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양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 판사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 판사의 논리라며 국제인권법과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해당 청원은 하루도 안 돼 8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직업 고양 지원 재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욕설을 내뱉자 그 자리에서 즉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판사는 한 씨가 법정을 모욕해 정정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양형을 번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는 감치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인 것으로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미령입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했던 유상철 감독의 영면에 쉽게 작별을 구하지 못하는 축구인들 그리고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영원한 영웅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유상철 전 감독은 그라운드를 여전히 호령할 것처럼 여유만만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일군 동료들은 빈소를 찾아 여전히 생생한 감격의 순간 고인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성철 형이 골을 넣어서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첫 승에 골도 넣으시고 승리를 안겨준 아주 멋있는 축구 선수. 축구인들의 추모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로 지도자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제 몫을 해온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만나지 못하고 우리 추억거리를 그냥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인천. 프로 선수로 시작과 끝을 함께한 울산 구단이 마련한 분향소에도 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멋진 팀을 만들어주시고 끝에는 저희가 K1에 잔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합니다, 감독님. 대한축구협회는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스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애도 물결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영웅이라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헌정 영상을 띄우고 묵념한 뒤 팔에 검정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섭니다. 응원단 붉은 악마도 고인이 대표팀에서 달았던 등번호 6번을 추모하는 의미로 전반 6분까지는 응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호텔방을 개조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호텔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남녀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고 테이블 위엔 술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다른 방에도 술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가씨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별도 수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허가 유흥주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호텔 객실을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건데 이런 형태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운영자 김모 씨는 객실 3개를 룸살롱처럼 바꿔놓고 호객꾼들을 동원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명부 작성은 하지 않았고 5명 이상 모임 제한 수칙도 어겼습니다. 경찰은 호텔 운영자 김 씨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 종업원 1명은 자신들이 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사온 거라고 거짓말했다가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도 이루어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매매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건 이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김 씨가 다른 유흥업자와 손잡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건지 캐물으면서 이 같은 변종 영업장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안성시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고 강남구 부동산 업체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감염이 갈수록 늘어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방역 초소에서 차량 소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식당과 휴게 공간을 교대 사용하는 거 결과가 나오면 충실하게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환기시설 없이 농수산물 관리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공조시설이 없으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환기장치가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계속 추정이에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이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화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이 오랜 시간 근무하시고 아무래도 전화 영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같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둔 광주시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있는데요. 두 지역 주민들이 노인정을 함께 이용하기도 하는 등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자 부근에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진 게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을 다듬다가 다듬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렸어. 최근 사업장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가족과 지인을 통한 일상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족과 지인, 동료 등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은 46.5%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든 확산세가 폭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핵심 방역 조치라면서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자주 충분히 환기를 시켜 감염 위험을 낮춰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주들은 숨통이 트일까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헬스장.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 적습니다. 퇴근 이후 오는 직장인 회원들이 비슷한 시간에 몰려 감염 걱정도 됩니다.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이 피크타임이라서 그 시간대 오히려 인구 안에 이제 회원님들이 좀 밀집되는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0시 영업 제한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새벽 1시까지 영업하던 실내 골프 연습장도 매출이 많이 늘지 않는 게 걱정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이제 절대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한정해서 이제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매출에 직결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 실내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회원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 대상이 된 대부분의 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방문자 관리가 쉽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된 업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매장이 15타석인데 15타석에 2시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총 30명 정도가 더 매출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10시나 9시 영업 제한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특히 유흥시설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영업을 하는 곳은 영업을 얼마든 담은 얼마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을 풀어주고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좀 타진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한 시간을 풀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자체 간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서울시는 상생방역 시범 실시에 대한 큰 틀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했다면서 세부 실행 방안은 보완 수정해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체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홍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에만 85만 5천 명이 늘어 1일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접종 대상자 1,315만 명 가운데 633만 명, 48.2%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80세 이상은 70%, 70대는 6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는 등 예방접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주 중에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확실시됩니다. 여세를 몰아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안에 2,300만 명에게 접종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백신 공급 일정에 맞춰 연령이나 계층별 접종 계획의 윤곽이 발표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도입 물량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획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될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세부적인 공급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주력 백신이 될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1, 2차 접종 주기가 훨씬 짧기 때문에 접종 계획이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를 정말 완성을 하려면 일정표를 쭉 보여줘서 현장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관련 현장 보건소나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약간 좀 아직도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와 스티커 등을 조만간 접종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를 위한 것이라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훼손, 내부 반발 등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법리에 견해 차이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 수사 제한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고 민생 관련 범죄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입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김우수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나온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일부 김우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노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다만 김우수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사하러 왔으니까 수시로 소통해야죠. 대검의 거센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긴 했지만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박범계 장관은 또 상황을 좀 보겠다면서 김우수 총장과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를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앞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관만이 아니라 총장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이후 중간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하는 동시에 최종 결론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전국의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 크레인 노동자 2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 문제로 등록이 말소된 크레인을 여전히 현장에서 사용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동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자재를 나르던 소형 타워 크레인의 줄이 끊어지면서 150kg에 달하는 철제 갈고리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 있었던 작업자 61살 김모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장비 결함일 확률이 저희가 볼 때는 100%라 보고요. 와이어가 끊기면서 후크가 이제 자유낙하를 한 상황이고.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은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국토부가 지난 2월 10일 사용 금지한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갑자기 장비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공사 현장에 이 타워 크레인을 그대로 설치했고 석 달여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먼저 서울시로 가고 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차이가 있고 그래요. 이 크레인처럼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설기계 등록 말소 대상으로 분류된 소형 크레인은 전국에서 120대. 하지만 실제로 등록이 말소된 기계는 24대뿐 나머지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걸 공사 중에 해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접촉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등록말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말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형 타워 크레인 관련 사고는 지난 6년 동안 50건 넘게 일어났고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이릅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전국의 모든 타워 크레인의 안전성을 전수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소형 크레인 설치 기준 등 규격 제한이 강화되는데도 현장에선 아무 조치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 타워 크레인이 지금도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때 같은 거는 2월 달에 행정 조치한다고 발표하고 지금도 행정 조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70%가량, 조합원은 2,300여 명입니다. 전국 공사 현장의 크레인 3,000여 대 가운데 90%가 멈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등록 취소된 크레인 120대는 우선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매년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우리 정부가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학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착취를 하거나 또는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노인 학대라고 합니다. 요즘 노인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또 신고 의무 책임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5년부터 쭉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는 신고 건수고 밑에는 신고 건수가 모두 학대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 노인 학대로 판정을 확실하게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노인 학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집니다. 2020년 10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상담 건수만 봅니다. 1차 확산,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2차 확산,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마다 지난해의 그 기간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18%, 20%, 56%씩 늘어납니다. 2020년 노인 학대 보고서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10월까지의 집계만 봐도 우려가 크죠. 드러난 문제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부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노인이 학대에 노출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한창 때보다는 요즘이 견딜만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다 보면 신고를 잘 못합니다. 아까 보신 신고 건수는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 신고를 꺼립니다. 근데 가해자는 그걸 또 알고서 악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이 혹시 학대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를 살피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방문 서비스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못하니까 더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는 가해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고 치유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가해자가 이제부터는 기관이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데 그걸 회피하면은 과태료가 다음 달부터는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반복됩니다. 신고하고 처벌해서라도 중단시키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신고 전화는 1577-1389번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짜 복권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해외에 머물며 추적을 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복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카페를 급습합니다. 지난달 경찰이 가짜 복권 사이트 사기 사건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어요. 진술을 보고할 수 있고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8개월 만에 투자 사기 총책인 25살 A씨를 포함해 20대 조직원 1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는 문자를 발송해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게 한 뒤 복권 사이트에 투자하면 수백 %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한 복권으로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표도 사이트에 올려놨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거액을 투자한 사람은 따로 마련한 채팅방에 초대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뜯어낸 돈은 최소 60억 원, 피해자는 171명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공점이 없는데 그런 엄청 허위 광고를 서로 한 게 되게 조금 그렇고 수익률이 아무리 많이 난다 해도 그런 건 수익률 몇백 프로가 된다 그런 건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해외에 머물며 사기 행각을 이어가던 일당은 코로나19로 체류가 어려워지자 입국한 뒤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최소 30대로 신원을 숨겨 경찰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범행했고 가로챈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3명은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만 한 거지 뭐 다시 재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은 일당 15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차량 등 5억 4천여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전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 6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근육 성장의 특효라며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이런 약을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심장병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사제와 알약이 든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수사관이 가방에서 약병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하고 싶은 거. 스테로이드 구입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매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구매를 하지. 압수된 의약품만 시가 2억 원 상당. 판매 총책임자 A씨 등 4명은 빠른 근육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성 스테로이드를 팔고 부작용을 완화해준다며 다른 전문 의약품까지 곁들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가까이 18억 4천만 원어치를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해왔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근육이 자존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마약처럼 끊기 힘들다는. 특히 A씨는 추적을 피하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고유 바코드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A씨를 구속하고 배달 담당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의약품은 잘못 투여하면 심장병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김승연님,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동원과 관련된 판결이 각하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6192님, 강제징용 판결을 각하한 판사는 역사와 시대를 논평하지 말고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영원한 축구인 유상철 전 감독의 사망 소식,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6365님.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님을 기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예, 2813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유상철 감독님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십시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유상철 전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축구인과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암 말기 진단에도 훈련장에서 또는 관중석에서 늘 힘찬 모습을 보이며 팬들은 물론이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도 용기를 줬던 유상철 감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